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이미 출국 금지 상태였다는 소식 어제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MBC 보도 하루 만인 오늘 법무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풀어줄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이미 내일 오후 항공편을 통해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세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약 석 달 전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출입국 본부장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인도적 사유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할지 최종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반나절가량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보안이 중요한 국방부 관행상 장관 때 업무 수첩은 이미 폐기했고 휴대전화는 필요한 부분만 임의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출석을 요청해 이뤄진 정식 조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로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외교관용 공용 여권을 발급받은 이 전 장관은 내일 오후 국적기 편으로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호주 출국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호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부임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국 금지 등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선 일절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이종섭 전 장관. 앞으로 수사를 통해 어떤 부분이 밝혀져야 할지 MBC가 단독 취재한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작년 7월 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돌연 마음을 바꿔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기 바로 직전에 02, 즉 서울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 번호였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전날 자신이 결재한 수사 결과인데 돌연 마음을 바꾼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바로 직전인 11시 45분쯤 02, 즉 서울 지역 번호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를 한 통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정 시간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이 전화번호의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11시 57분 첫 전화 지시 이후 이 전 장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1시 반 참모진 긴급회의를 소집해 서울에 가까이 있는 해병대 장군을 찾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2시 반 국방부 청사를 출발해야 하는데 2시 17분 정종범 부사령관이 도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정 부사령관에게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말라는 등 지침을 전달합니다. 이 전 장관은 돌연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밝혀왔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바로 나서 다시 조치를 했던 겁니다.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다 해도 이후 귀국과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돌연 변심한 이유, 또 대통령실 번호로 누가 전화를 걸어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풀어야 할 의혹은 또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은 누구를 수사에서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MBC가 수사 기록을 분석해 보니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브리핑을 취소시킨 직후부터 유독 한 사람,
임성근 사단장을 근무에 복귀시키라고 챙깁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가서까지 유독 임 사단장 복귀를 챙기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MBC는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단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전화로 지시한 뒤 2분 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바로 전날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1시간여 뒤 소집한 긴급회의. 정종범 부사령관은 장관이 임성근 1사단장은 정상적으로 지휘 활동하게 조치하라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부대로 복귀하는데 군사보좌관이 또 전화해 임 사단장은 오늘 휴가 처리하고 내일 정상 출근이라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틀 뒤 현지에서 장관을 수행하던 군사보좌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성근 사단장은 직무 수행 중이냐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관 스스로 또는 최측근을 통해 4일간 4차례 유독 1명의 근무만 챙긴 겁니다. 당초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던 정종범 부사령관은 한 달 뒤 진술서에선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낸 의견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공수처는 유독 국방부 수뇌부가 임성근 사단장의 근무 복귀를 챙긴 이유, 실제 누가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지시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수술과 진료가 미뤄진 병원에 정부가 지원금을 대거 투입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한 달 동안 1,80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사들을 진료 현장에 임시 투입하기 위한 지침도 처음 내놨습니다. 정부도 이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건데요. 정부의 비상의료 대책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진료 체계에 맞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예비비 1,285억 원을 합치면 한 달간 투입하는 자금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개월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1,8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지원금은 대부분 진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인건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남아 의료 행위를 하는 전문의 등에 대한 추가 보상에 쓰이고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의 진료 현장 보상에 400억 원, 신규 채용 인건비로 190억 원 등이 사용됩니다. 정부는 또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 지침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나 종합병원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 전담, 일반 간호사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업무였던 진료기록, 검사 이뢰서, 진단서 등도 담당 의사의 최종 승인을 전제로 전문, 전담 간호사도 초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사망진단, X선 촬영, 전신 마취, 전문 의약품 처방 등 9개 의료 행위는 모든 간호사에게 여전히 금지됩니다. 간호 인력이 입원이라든지 이런 입원율이 줄어들면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업무 전환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겸직 근무하는 건 불가능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앞서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전공의 사직 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자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된다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게시글에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 명단을 공개하고 협박성 댓글을 다는 데 대해서도 심각할 경우 구속 수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그런데 의료 현장의 다급함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임시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년 내에 고갈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건강보험 재정까지 투입하려 한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정부의 오늘 대책 어떻게 봐야 할지 박소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업무 수행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은 모두 98개. 그중 일부는 그동안 전문의들이 해오던 진료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심 정맥관 삽입이나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등의 고난도 시술인데 이걸 간호사들에게도 허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의료 현장에서 암암리에 해오던 일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그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 체계의 하나의 기초로서 발판을 마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엔 특정 분야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술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맥혈 채취도 그게 이제 제대로 이게 한 번에 딱 찔러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뭐 혈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이게 의사가 하게 돼 있더라고. 또 이번 지침에선 간호사 업무를 설정할 때 병원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자체 결정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그 편법이죠. 문제가 생기면 간호사들한테 책임을 못 물으니까 병원장이 책임져라.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땜빵식 본질을 흐리는 그런 임시 방편이고요. 무엇보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을 무산시켰던 정부가 이번엔 비상 상황을 내세워 간호사 역할을 임시로 확대하려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병원마다 간호사 업무 기준을 제각각 달리하면 진료의 혼선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관장하고 간호부장이 그 업무 범위를 정하라고는 하는데 그게 병원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책임은 또 어떻게 될지. 정부가 예비비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투입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의료진 지원을 명분 삼아 사실상 매출이 급감한 대형 병원들의 손실을 메워주려 한다는 겁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의료 대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고 의료계의 반발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의 차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변윤재 기자, 오늘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26개 병상이 모두 가동 중인데요. 역류의 환자의 경우 위장관 응급내시경을 할 의료진은 없다고 별도로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일부 병동 운영을 줄이고 간호사들을 상대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전국 대형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50개 병동 가운데 6개 병동이 비어있고 전남대병원은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병동을 폐쇄한 뒤 간호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도 내과와 정형외과의 병상을 폐쇄 축소 운영하는 한편 간호사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냈던데 사직 사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서울대병원과 울산대 의대 교수 일부가 집단 행동에 나설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오늘은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불합리한 정부 정책으로 학교와 병원 밖으로 내쫓겼다며 실제 처벌이 진행되면 망설임 없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은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했다며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는데요. 정현준 가톨릭 의대 학장은 현재 1학년이 전원 유급을 받으면 내년에 지금 정원의 3배 인원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의 경우는 복귀하는 전공의나 의대생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교수들에게도 사직 대신 직접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각 지역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는 이른바 친이재명계 후보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줄줄이 꺾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탈당했던 홍영표 서른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손을 잡고 이른바 민주연대 결성을 선언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강원 도당위원장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에 서울 은평을 지역구 출마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 지역 현역 의원 대신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자객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소위 가결 사태의 주된 역할을 한 그 정치인이 제가 있었던 은평 을구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친명계 외곽조직 대표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비명계 현역 강병원 의원을 꺾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자리를 내줬고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윤영찬 의원 등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현역들도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폄하하지 말라며 불가피한 아픔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경선을 거친 후보들은 선거법상 같은 곳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탈당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전해철, 도종환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비슷한 경선을 앞두고 있고 박용진 의원과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된 정봉주 전 의원이 박 의원을 당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선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탈당한 홍영표, 설훈 의원은 결국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소속 현역 의원은 이제 4명으로, 다만 민주당 탈당파는 당명을 민주연대로 바꾸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과 징계를 청구한 박은정 전 검사를 영입해 검찰 정권 청산에 각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출마한 서울 영등포 갑에 허은하 수석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렇게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총선 지원 행보도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오늘 모두 경기도를 방문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최대 격전지인 수원에서 서륙을 위한 지원에 나섰고, 이재명 대표는 양평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을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수도권의 최대 승부처이지만 현재 민주당이 국회의석 5개와 수원시장까지 독점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표적 험지입니다. 한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끼지 않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이런 걸 했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수원 탈환을 위해 여당은 이 지역 출신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을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내린 뒤 이곳에 데려왔고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등을 일찌감치 내세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천 배제된 일부 의원들의 반발 속에 울산 남갑의 이채익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평을 찾아 정권 심판론에 불을 댕겼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고 양평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된 강상면을 찾아 국정농단의 대표 사례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논란 속에 있는 김선규 전 양평군수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공천까지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분들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 이 대표는 다음 주 충남 천안을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천안갑 후보인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본격 선거 전 개막에 맞춰 현 정권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민생 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인천을 찾아서 인천을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8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의 획기적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 자유무역 지역 지정, 테마파크 조성 지원, 인천 신항부두 1조 원 투자 등 총망라된 공약으로 항만과 공항산업 발전은 물론 도심 재개발까지 약속했습니다. GTX B노선, 서울 지하철 청라 연장, 월곶 판교 KTX 노선 완공 등도 언급하며 교통혁명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 실행의 최종 결정이 경제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 대통령이 먼저 착공 일자를 못 박았습니다. 민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토론회는 오늘로 18번째지만 지역 공약 발표 행사장처럼 활용되면서 대통령이 여당의 선거대책 본부장이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작 민생은 사과 한 알이 금값처럼 비싸서 사 먹을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민생 토론회에선 들을 수 없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공약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에 기대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은 시원하게 추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구를 막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추진하면 됩니다. 오케이. 4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사를 빙자해서 대통령이 사전 선거운동, 관권 선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권의 꼼수는 정권의 심판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는 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은 정부 재정 투입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퍼주기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구나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입학식을 치렀어야 할 경기 양주의 한 중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아직 외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말 그대로 공사판 그 자체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반, 수업이 한창일 때인데 이 학교 학생들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은 공사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옆 동네 중학교입니다. 당초 배정받았던 학교가 다 지어질 때까지 이곳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학생들은 5층에 마련된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탁구장을 개조한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그마저도 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일엔 급식이 없어 도시락을 싸와야 합니다. 교내 시설도 기자재도 빌려 쓰는 형편입니다. 운동장도 쓸 수가 없고 다음 주는 운동장을 하루 이틀인지 몇 시간인지 쓸 수 있다고 그걸 배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은 한이를 했더니 엄마 악기가 없대요. 동아리실이 없으니까 동아리 수업을 할 수가 없고. 게다가 도보로 50분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는 탓에 등하교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교육청이 빌린 버스 4대가 학생들을 태워다 주는데 한 대당 정원이 45명이라 학생 330명이 한 번에 다 이동하진 못합니다. 홀수반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이제 곧 출발하는데요. 남은 짝수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교까지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만 11살, 12살 학생들을 태우는 버스인데도 어제까진 인솔자 한 명 없이 다녔습니다. 없죠. 그 아이들이 대충 집인 것 같으시면 내리는 거예요. 엄마 직장에 있는데 영상통화해서 40분 만에 학원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2학기엔 개교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겐 기약 없는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공사 안전 이런 이슈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면서 당초 28개월에서 35개월로 그 건물 짓는 기간이 이제 늦춰지는 바람에 나은방향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의 한 초등학교도 지난달 20일 갑자기 개학을 일주일 미룬다고 공지했습니다. 급식실을 비롯해 학교 증축 공사가 방학 내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정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일주일 동안 오전에 맡길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막막합니다. 취재 이후 학교 측은 안내문을 통해 질타와 관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학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간다 구나인입니다. 재택근무 부업으로 손쉽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혹시 하는 마음에 연락을 했다가 돈을 벌기는커녕 가진 돈까지 뺏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구제할 방법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자들은 대부분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살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이틀 전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하루 2-3시간 주문 대행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 월 평균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메시지가 이상하게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김 씨가 이른바 관리자로부터 받은 지시는 지정 쇼핑몰에 접속해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포인트로 지시받은 상품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매액에 수익금을 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주문은 42,000원짜리 방향제였습니다. 김 씨는 구매액의 16%, 6,8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수익으로 받았고 출금도 했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좀 약간 진짠가라는 생각을 바뀌긴 했었어요. 맨 처음에 사기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문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세탁기 10대, 총 1,788만 원을 결제하면 수익 35%, 626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중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김 씨가 병원비와 대출 때문에 돈이 없다고 했지만 관리자는 돈 묶이고 수익금을 날린다며 독촉했습니다. 결국 핸드폰, 냉장고, 에어컨, TV까지 김 씨가 쇼핑몰에 보낸 돈은 총 1,575만 원에 달했고 수익까지 3,100여만 원어치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이에 추석 연휴 다음 날 출금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출금 불가였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사이트 자체가 가짜 사이트니까 연락도 전혀 안 됐었고요.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이 같은 유형의 사기 피해는 총 56건, 피해액은 4억 3,9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가 이용된 터라 범인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 보면은 근데 저처럼 연락을 전혀 없다가 통지서로만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경기 남양주와 동두천, 인천 서부, 대구 남부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지만 경찰은 동일한 이유로 미제 처리 통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카페 사장은 정 부의장 측의 회유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전에 또 다른 돈봉투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의장 측은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CCTV 영상에서 정우택 부의장에게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부의장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자신의 기존 해명을 뒤집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준 돈 중에 지금까지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해둔 전달 액수와 시기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은 정 부의장과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 부의장이 2022년 9월 3일 점심 식사를 제안했고 당일 함께 식사한 뒤 정 부의장에게 과일 큰 박스를 가져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 부의장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당시 카페 사장이 작성해둔 메모에도 같은 날짜에 멜론 3박스와 100만 원을 줬다고 적혀 있는데 카페 사장은 멜론 3상자 중 큰 상자 1개에 100만 원이 든 봉투를 함께 넣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설명했습니다. 식사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 박스에 돈 주고 연락한 것도 맞지 않느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카페 사장은 정우택 부의장의 보좌관과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CCTV 영상이 보도된 뒤 보좌관이 자신을 고소하지 않겠다며 회유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경찰에 어제 대표 여러 명 고소한 거 거기에 명단에 있거든. 근데 그거 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또 보좌관으로부터 기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메시지가 왔고 정 부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것처럼 인터뷰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혼자 와서 그렇게 돌려받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죠. 저희가 이제 돌려받지는 않았어요.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 측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메모장 내용 중에 돈을 줬다는 내용은 모두 허무맹랑한 일방적 주장인 것 같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최초부터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 부의장 측은 또 이번 폭로가 선거를 앞둔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면서 관련자들이 사실에 기반해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두 사람, 유영하, 도태우 두 변호사가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죠. 그런데 도태우 후보는 과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놓고 북한 개입설 등 폄훼 발언을 수시로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았던 걸까요?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개 강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갑니다. 체제 부정적인 흐름이 북과 단 하나의 연결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사실을 무시한 거죠. 북한 개입설을 비판하면 곧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역 감정, 그건 정말 오히려 마녀 사냥식의 몰아붙이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 감정입니까? 도 변호사는 5.18 성역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며 헌법 질서를 무시한 전두환 악마화도 5.18 성역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5.18을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며 양면성을 지닌 복합적 사건이었음이 분명히 공론화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커브길이나 이런 데에서 과속으로 하거나 이러되면은 전복되기 쉬워요. 총 사망자 수의 3분의 1은 애초부터 계엄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영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올 초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선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란 유인물을 배포했던 허식 전 인천시 의장의 징계에 즉각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도태우 변호사를 텃밭인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공천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심사 당시 도 후보에게 탄핵 관련 태극기 집회 참석 여부만 물었을 뿐 5.18 관련 발언은 묻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는 도 후보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를 시작한 겁니다.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야권을 겨냥한 셈인데 검찰은 시점은 고려하지 않고 적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기록물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에게 경쟁 후보의 비리 첩보를 전달해 수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했지만 이른바 더 윗선을 재판에 넘기진 못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를 못 찾았다며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작년 11월 1심 법원은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청장,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오자 서울고검은 조국, 임종석 등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고 수사팀이 본격적인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앞서 2020년 수사 당시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4월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총선에 뛰어든 조국 전 수석을 겨눈 수사가 본격화된 셈인데 검찰은 1심 재판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전산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기록관 압수수색에만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전기 충격 장난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하지만 피부에 갖다 대면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고통이 느껴지고 몸에 해로울 수 있을 텐데도 어린이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근 SNS에서 퍼지고 있는 전기 충격 장난감 영상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기 볼펜이에요. 피카츄 될 뻔했네. 뭐예요? 이런 거 왜 만든 거야 이거? 평범한 볼펜처럼 보이지만 윗부분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제 사촌 누나가 전기 충격 장난감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냥 따끔할 줄 알고 그냥 조금 만졌는데 엄청 아파가지고 5분 동안 눈물 막 찔끔찔끔 나가지고 막 겁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애들이 해도 되는 거 맞냐고. 학교 근처 대형 문구점에 가봤습니다. 볼펜뿐 아니라 껌, 라이터 모양의 다양한 전기 충격 장난감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포장지엔 심약자와 임산부에게 사용하지 말라, 만 14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지만 그냥 말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14세 이상이라고. 걔네가 제일 많이 사봐요. 장난감들의 전기 충격이 얼마나 강한지 측정해봤습니다. 가전제품에 쓰이는 전압과 맞먹는 200볼트까지 튀어오릅니다. 110볼트 지금 100볼트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200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가 순간 발생했다가 끊겨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전류가 목에 대든 어디 대든 해서 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인공심장이라든가 몸에 인공 제세동기라든가 몸에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건.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 충격 장난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다며 국제 기준으로 볼 때는 위험도가 낮아 판매 승인을 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 사용 빈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사고 빈도가 올라가죠. 상황이 변화하면 저희도 안전 기준 마련.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구점 측은 체인 매장들에 있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해서 폐기를 한 뒤 더 이상 동종 제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트레이너가 없는 무인 헬스장, 요즘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면 법규 위반입니다. 혹여 다치기라도 하면 제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뒤 뒤늦게 발견돼 결국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교습 전문 헬스장입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이곳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여성을 찾아 나선 가족들이 헬스장에서 발견한 겁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저희가 이게 발견한 게 거의 12시쯤이었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는 회원끼리 막 혼자서 운동하고 그런 거. 해당 헬스장에는 CCTV가 없었는데 사고 당시 트레이너도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지금 다 조사 다 끝난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수업 중이어가지고 지금은 운영 중이니까.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헬스장에는 운영 시간 동안 체육 지도자 자격을 가진 인력이
한 명 이상 상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무인 헬스장도 등장했습니다. 상주하는 트레이너는 없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링크 통해서 예약하시면 돼요. 어떤 시간대별로 예약하시면 돼요. 알림으로 비밀번호가 궁금한 예를들 그거 치시고 수령하시면 돼요. 무인 헬스장은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시던가요? 전달받은 부분은 없어가지고. 부산 북구청이 사고가 난 헬스장에 대해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자, 이번 겨울 유독 눈과 비가 참 많이 내렸죠. 실제로 이번 겨울의 강수량이 평년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관측일에 가장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자연 재난 역시 그 규모와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뉴스데스크에서 이런 기후 재난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여름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던 붕괴나 파임 사고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 현장을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 며칠 내내 많은 눈비가 이어지던 지난달 20일 새벽, 주차장 옆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은 현장. 무너진 곳뿐 아니라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까지 다 걷어내면서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사고가 난 현장의 옹벽 길이는 모두 70m에 달하는데요. 이 중 20m 구간에서 아파트 4층 높이의 옹벽이 붕괴돼 차량 9대를 덮쳤습니다. 먼저도 내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했거든요. 저걸 너무 극경사예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옹벽 안쪽에 거대한 안반 군데군데 물이 배어나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뒷산에서 스며든 눈 녹은 물과 빗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옹벽을 설치할 땐 안반 속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지만 당시 눈비가 집중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붕괴된 걸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 이상고온과 한파가 연달아 닥치면서 땅이 수시로 얼고 녹으며 약화된 것도 원인으로 진단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철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집안 붕괴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겁니다.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게끔 절개지에서 배수공하고 배수로 설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보면 좀 미흡하지 않냐 하는.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포트홀, 즉 도로 파임도 이번 겨울엔 단골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한 대가 쿵 소리와 함께 위아래로 크게 들썩거립니다. 출동하던 소방차도, 천천히 달리던 승용차도 연달아 덜컹거립니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보수 작업자들이 긴급히 출동했습니다. 움푹 팬 구멍을 말끔히 파내 접착제를 바른 뒤 아스팔트를 채워 넣습니다. 구멍 하나를 메우는 데 걸린 시간은 30여 분. 평년과 달리 이번 겨울은 신고가 몰려들며 작업량이 폭증했다고 말합니다. 자정사고 강호 방설 때문에 올해는 특히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뭐 10개 했으면 올해는 뭐 2배 정도? 올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은 모두 1,400건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광주에서도 12,000개 넘게 발견되는 등 전국이 도로 파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결국 생기는 원인은 물이거든요. 스며들어서 얼었다가 과정하면 부피가 팽창하게 돼 있죠.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그만큼 도로에 또 영향을 또. 기상청은 이번 겨울이 기상 관측일에 눈비가 가장 많이 왔다며 강수량이 평년의 2.7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역시 예측하기 힘들어진 만큼 기존 대비책을 뛰어넘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선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나머지 선원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 선적 화물선 트루 컴피던스호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현지 시간 6일, 예멘 인근의 아덴만을 지나다가 표적이 됐는데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에 맞아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작 이후 60차례 넘게 민간 선박을 공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사망자 이외에도 최소 4명의 선원이 다쳤고 이 중 3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선원 20명과 무장경비 3명은 배를 버리고 탈출했지만 어떤 상황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وذلك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حرية المناسبة وكانت الإصابة دقيقة بفضل الله ما أدى إلى نشوب الحريق فيها وقد جاءت عملية الاستهداف بعد رفض طاقم السفينة الرسائل التحذيرية. 지난 2일에도 후티는 2만 톤이 넘는 비료를 나르던 영국 선적 화물선을 홍해에서 침몰시켰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hold the Houthis accountable for their attacks, which have not just disrupted international commerce, now tragically killed a number of them. 미국은 다국적 함대를 꾸리고 지난 1월부터 영국과 함께 예멘 내 후티 근거지를 타격해왔지만 후티 반군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독일 테러 단체 적군파 핵심 대원이 수배 30년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배자를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 경찰이 아니라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난 1970년대 독일 정재계 인사 30여 명을 암살하는 등 테러 단체로 악명 높았던 적군파. 핵심 대원인 65살 다니엘라 클레테가 수배 30년 만에 독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클레테는 미국 대사관 총기 공격, 교도소 폭탄 테러 등 최소 10건의 무장 공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레테를 찾아낸 건 독일 경찰이 아닌 캐나다 탐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범죄 전문 팟캐스트 진행자들의 요청을 받은 기자가 시중에 공개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해 30분 만에 클레테를 추적해낸 겁니다. 한 달 이용료가 $30인 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30년 전 수배 사진을 이렇게 사이트에 넣어봤더니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사진들과 유튜브 영상들을 대조해서 최근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나이가 훨씬 든 노인의 이름도 다른 사람이었지만 함께 표시된 SNS 출처로 추적해봤더니 가명으로 살고 있던 클레테가 맞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이 클레테를 체포했고 자택에선 대전차 무기와 수류탄, 기관총과 탄약이 발견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역대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Die uns schließlich zu der Überzeugung gelangen ließ, dass es sich bei der Frau, auf den der Hinweis abzielte, tatsächlich um eines der 3 wegen verschiedener Raubtaten und versuchten Mordes gesuchten mutmaßlichen ehemaligen RAF-Mitgliedern handelt. 하지만 앞으로 경찰이 직접 이러한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인류가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유럽에선 또 다른 고민과 논쟁에 마주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뉴욕 특파원 임경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취재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과 신산업에 익숙한 이곳 샌프란시스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로보택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인 웨이모. 누군가 문을 잡고 흔드는가 싶더니 창문을 내리찍습니다. 결국 화염에 휩싸인 웨이모. 현지 언론들은 로봇택시에 쌓인 불만이 폭발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거나 횡단보도에서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춰서는 로봇택시. 특히 GM사가 운영하던 크루즈는 운행 당시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They do something funny, like they keep beep for nothing. Sometimes they don't stop. If there is ambulance or police car.
웨이모 측은 운행 기록이 쌓일수록 로보택시는 더 안전해진다고 반박합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도시에서 운행한 1,147만 킬로미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 사고를 낼 확률이 사람 운전자보다 6.8배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실험용 쥐, 기니피그가 되기 싫다고 외칩니다. They don't care who they hit as long as they're making profits. And we need to have the oversight, and we are not guinea pigs here. 40년 넘게 택시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마크 씨. Hi, Mark. Hi, how are you? 그도 로보택시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건 로보택시를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인간 운전자만큼 성능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과 같은 상업 서비스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Because these are decisions that are being made by regulatory agencies. They're not elected officials, they're appointed officials, and we feel that they're going much too fast. 로보택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두가 잘 알고 잘 준비할 때까지 속도를 늦추자고 그는 말했습니다. 웨이모는 MBC 질문에 한국 진출 계획은 없지만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밝혀왔습니다. 로보택시로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 불러온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로보택시는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미래일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오늘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1928년생인 손 여사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여사는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아들로 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이 자체 청백전을 통해 12년 만에 대전구장 마운드에 섰습니다. 메이저리그 11년 경력에 걸맞은 제구력과 구위로 개막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한화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이 대전구장에 등장했습니다. 첫 실전 등판을 위해 몸 상태를 끌어올렸는데 그 사이 상대팀 선발로 나설 문동주도 등장했습니다. 등번호 1번과 99번, 한화의 미래와 전설이 나란히 선 설레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대전구장 마운드를 밟았습니다. 취재진의 집중된 관심 속에서도 류현진은 여전했습니다. 첫 타자 정은원에게는 느린 커브와 빠른 공으로, 김태현에게는 빅리그 시절 주 무기인 커터로 삼진을 낚았습니다. 2회에는 최은성에게 2루타를 얻어맞았습니다. 폭투가 나오기도 했고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내줬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최고 구속 143km를 기록한 류현진은 3이닝 동안 46개의 공으로 점검을 마쳤습니다. 부담스러운데? 편하게 던졌었던 것 같고요. 개수가 50개를 던지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정도 채운 것 같아서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ABS, 이른바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을 처음 경험한 느낌도 전했습니다. 그 한 개 빼고는 거의 다 제가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했던 거에 콜이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배와 맞대결을 펼친 문동주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습니다. 마운드에서 실제로 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역시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이제 팬들 앞에 설 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이 아직 괜찮고 경쟁력이 있을 때 온 것 같아서 만족한 것 같아요. 시범 경기 시작해서 응원의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청백전에서 9위를 점검한 류현진은 다음 주엔 시범 경기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남달리 큰 키 하나로 농구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5살의 국내 최장신 여자 선수로 주목받는 한수빈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자농구 레전드 박정은과 변현아의 모교로 유명한 부산의 농구 명문 동주여주. 13명의 부원 가운데 확연히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키 198cm. 국가대표 에이스 박지수보다 2cm 더 큰 국내 여자 최장신 2학년 한수빈입니다. 오늘 큰 선수 이렇게 큰 선수 처음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2살 터울의 오빠는 물론 아빠보다 컸을 정도로 큰 키는 타고났습니다. 가끔가다 좀 의문일 때도 있긴 한데 제가 왜 이렇게 큰지 그래도 그냥 절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릴 땐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저렇게 옷 살 때마다 좀 키가 작았다면 이런 것도 입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운명처럼 농구가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의 평범한 중학생이던 한수빈은 전지훈련차 방문한 농구 관계자의 눈에 띄어 말 그대로 길거리 캐스팅됐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농구를 시작한 지는 2년. 혼자 청소와 설거지를 책임지는 자취생활도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농구 자체가 아직은 서툰 게 사실입니다. 기본기를 익히고 근력을 키우느라 실전 대비는 오는 5월 소년체전으로 미뤘습니다. 패스를 받아서 멋있게 슛을 넣는 그런 플레이를 제일 해보고 싶긴 해요. 성장 가능성조차 말하기 이르지만 가슴속 꿈은 남다릅니다. 박지수와 함께 올림픽 같은 국제 무대를 누리는 최고의 센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국내 여자 선수 최초의 덩크슛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점프력이 정말 좀 많이 더 성장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제 미래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비구름 뒤로는 꽃샘추위를 불러올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5km 상공의 찬 공기의 흐름을 보시면 먼저 오늘 아침에는 영하 24도 선의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요. 밤부터 내일 출근길 사이에는 영하 30도를 밑도는 찬 공기가 대부분 지방을 뒤덮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일제히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현재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온종일 맑겠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 10도, 광주 9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도에는 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